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지표를 좀 제가 지금 짚어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CRB 인덱스라고 해서 정말 이제 장기 차트인데 계속 하락을 하는 추세였잖아요. 네. 근데 드디어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튀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거 이제 제대로 간다. 장기 상승의 시작이다. 네네. 또 대표적인 미국계 투자 은행들이 제가 이름 말씀 못 드립니다만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 원자재.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런가? 여기 공중파 아닌데 뭐. 그런가? 네. 예, JP 모건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2년 하락 사이클, 12년 상승 사이클인데 이제 12년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2008년부터 고점에서 그죠? 쭉 빠졌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저 고점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제 12년 동안.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12년 동안이에요. 지금 이렇게 너무 빨리 올라오면 좀 중간에 쉬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이런 뉴스들이 나온 거죠. 뭐 중국이 자그마치 25조 위안의 돈을 써서 재정을 써서 부양 정책을 쓴다더라. 중국 GDP의 자그마치 4분의 1 이상, 뭐 거의 뭐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놀랍죠? 그렇지. 여기에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미국의 상원 하원이 1.9조 달러, 그죠? 부양책을 쓸 거고 이 부양책이 미국 GDP의 자그마치 9%가 넘는다. 이런 숫자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거는 엄청난 부양책이고 원자재 수요가 굉장히 강해질 거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지금 이 나와 있는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보시면은 이 부양책에 얼마를 쓰고 어디에 쓰고가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다 첨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인프라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전방위에 옛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사실 그냥 중국이 막 고정 자산에서 뭐 모든 투자를 다 했어요. 뭐 자동차, 선박,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공급 과잉으로 고생했죠. 그렇죠. 예. 그 중국이 그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있을 만한 쪽에다가 집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첨단 산업이고 4차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일어나는데 4차 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원자재. 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구리라든지 구리가 사실 그 산업 그 전기 경기 회복에 대한 차던 거를 뭐, 정말 많은데 다 들어가죠. 네, 많이 알 수 예. 있죠. 그리고 팔라디움 뭐 전기차 관련해서 항상 있고요.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뭐 반도체 중간재 이건 뭐 모든 데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폴리실리콘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 들어가고요. 또 리튬 이게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로디움 이거는 이제 친환경에 필요한 어떤 히토류죠. 그래서 보면 결국은 중국도 히토류 경쟁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들이 다 상승하기보다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원자재가 상승을 하는데 4차 산업이 빠르게 되면 될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져요. 왜? 온라인화되고 그렇죠. 디지털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건 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비용의 증가가 어떤 큰 폭의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가지고 오기는 그러고 나서 또 시장의 어떤 금리를 급등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더더욱이 가장 대표적인 원자재들 두 개로 놓고 봤었을 때 물론 유가가 지금 튀어오르긴 했어요. 네. 65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가와 석탄 이런 쪽은 어쨌든 이 친환경과 거리가 먼 쪽이고 또 요즘에 친환경 관련된 어떤 이피션시 그러니까 이 코스트 비용 그러니까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벌써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앞으로의 이 추가 투자는 이런 이 석탄 에너지나 뭐 이 흔히 말하는 화석 연료 에너지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거다. 그래서 사실 원자재 시장의 가장 큰 규모가 유가 시장이고 네. 금 시장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은 올라가되 이런 옛날 트레디셔널한 이런 쪽은 상승하는데 더딜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빠르게 자극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근데 하긴 또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우디에서 증산하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또 사우디가 증산하게 되면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증산할 있고요. 거고, 네.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좀 안정화될 거라는 의견들이 보통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네. 현재의 상황보다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를 것이냐 여기에 베팅하면서 생겨나는 그 뭐라 그럴까 부작용 기대감으로 인한 네. 그것은 실제 상황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쪽에 좀 베팅을 하는 것 같아서 예. 그게 지금 이번에 시장을 하락시키고 또 그게 이번에 유가를 급등시키고 또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고 했던 요소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옐런 의장이나 파웰 의장이 옐런 재무장관님이시네요. 의장이 아니라 이제 이 두 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전혀 그 걱정을 안 하시잖아요. 왜 그쵸. 그러냐? 당사자들은 안 하는데 네, 네. 우리가 걱정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또 하나는 네. 그 걱정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걱정 안 하고 있을까 의심을 하는 거죠. 못 믿고. 저는 걱정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면은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런 기대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는 당연히 고용 시장이어야 돼요. 고용 시장이 정말 빠르게 상승을 해서 지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을 했다. 자, 그러면 저는 주식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빠르게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 거고 빠르게 금리를 안 올릴 거고 또 계속 유동성을 부여할 거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고용 시장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릴 거다. 특히 이 코로나19가 그냥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이 온라인화와 자동화를 야기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 3.5% 실업률 도달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6.3% 수준이죠. 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실업 청구권자 수도 보통 일주일 단위로 보지 마시고 4주 평균치로 보시는 게 중요한데 많이 빠르게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잘 안 떨어지죠. 한 80만 정도거든요. 근데 과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평균적으로 25만을 넘지 않았어요. 지금 3배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결국 수요가 늘어나려면 개인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그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현상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여기 보듯이 이 고용 참여율, 그죠? 지금 거의 60%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인구에. 그래요? 예. 과거에 이 정말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시기, 하이퍼라기 그래도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시기를 보시면 노동 참여율이 거의 67%대입니다. 그죠? 닷컴 버블 터졌을 때 보시면. 그리고 또한 임금 상승률 한번 보세요. 닷컴 버블 터졌을 때가 8% 임금 상승률이에요. 정말 높잖아요. 그 다음 산업재 버블이 터졌을 때가 7%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 5%입니다. 근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이게 여태까지 소비를 안 일어났으니까 2.3% 임금 상승률이 일어났는데도 소비를 안 일으켰으니까 마이너스에 드는 게 훅 튀니까 숫자가 막 4%, 5% 이렇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로 평균을 계산해 보면 제가 볼 때 3% 넘기 어려울걸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3%가 안 되고 따라서 소비의 증가율이 3%가 안 될 경우 금리가 3%를 넘어서기에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까? 일시적으로는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다들 막 걱정을 하지만 그 시간을 두고 쭉 보면 다시 정말로 많은 유동성에 정말로 안정적인 수익 증가율에 이익 증가율에 기업의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이 생산성 추이가 만약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안 나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금 상승률이 늘어나면 그대로 바로 소비와 연결이 되고 네. 바로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떤 이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그런 텐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코로나19 터졌을 때 생산성이 확 튀었죠. 네. 그리고 추세로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년 연간 어느 정도냐면 4% 이상의 생산성 임프루먼트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옛날에는 7% 증가였다면 이제는 3%만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숫자 옛날하고 비교해보고 근원 인플레이션 숫자하고 지금 비교해보았을 때 정말 낮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금리 상승은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너무 과했다. 그 기대 인플레이션 보시면 과거의 3%대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걱정을 하는데 지금 올라왔는데 2.5%도 안 되고요. 지금 1%대 후반, 2%대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여러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걱정스럽죠. 시장의 그렇죠. 흐름은. 그렇지만 조금 이제 한숨을 돌리고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정상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재정을 써야 되는 만큼 지금 직장이 없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임금 상승률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과하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결국은 지금은 또다시 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잘 되겠지라는 희망이 더 있었는데 지금은 잘 되겠지만 많이 올랐잖아. 네. 이게 아마 밑바닥에 깔려 맞아요. 있어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정 기간이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봤을 때 하락의 폭은 변동성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네. 아까 처음에 네. 나스닥 차트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나스닥 차트가 고점 대비 빠졌던 게 24%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는 좀 과했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 30%입니다. 자, 정말로 어떤 경기 침체, 사이클적인 어떤 파괴, 정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17년, 18년 상승장이 있다면 이 중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의 폭락장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20, 30%의 조정이 아니고 정말 세게 들어오면 50%, 60% 이렇게 깨지는 장이 온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올 수 있느냐? 20%의 조정은 올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지금 아까 나스닥이 11.4% 빠졌으니까 정말 진짜 최악이면 20%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기에는 너무 펀더멘탈이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언제 그 정도의 하락장이 오냐면 기업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거나 혹시나 꺾일까 봐 걱정을 하거나 이럴 때야 되는데 지금 기업 실적은 너무 좋아요. 올해 이익 증가율을 계산하면 뭐 평균 미니멈 20%예요. 모든 그렇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 10%대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조정이 정말 최악의 경우에 20%가 올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벌써 11%나 빠졌으면 정말 많이 빠지면 15%?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근데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신이 그렇죠. 아닌 이상.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펀더멘탈을 믿으신다면 적어도 1사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로서 대응하자. 지금 현금 많으셔요, 사람들. 사실 보면
제가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부동산에 워낙 자금들이 많이 가 있으셨어서 그렇죠. 이걸 지금 팔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걸 이제 유입을 시키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주식을 투자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당장 다 사지 마시고 5주에 나눠서 분할로서 5분의 1씩 매주 투자를 하시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그나마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 또 하나 더는 단말기를 매일 보지 마시고 자기가 잘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는 게 좋다. 5주 동안 살려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저 사야 되니까. 아, 예. 그냥 아예 그냥 뭐, 예, 뭐 주 첫 월요일 날 주문 넣으시면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러면 이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것도 신의 구역이긴 하지만 영역이긴 하지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요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이제 금리. 네. 금리가 오르면 원래 상승 여력이 떨어지는 거는 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었을 때 1.4%의 금리를 반영을 하면 미국 증시는 이거 빠지기 전이었으니까 어쨌든 한 15% 정도 나옵니다. S&P가. 네. 그 다음에 나스닥은 한 25% 정도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정도는 올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금리가 1.4%, 1.5%대에서 더 많이 안 올라가면. 그런데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까 더 올라갈 것도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1년 뒤에 1.9%로 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냐면 S&P는 7%, 그리고 나스닥은 한 15%, 16%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진짜 2.4%까지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상승 여력이 안 나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연말까지거든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 잔존가치 모델을 계산할 때는 현재의 자기 자본에다가 미래 가치를 더해서 계산을 해요. 네. 근데 연말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본이 ROE만큼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S&P 500의 ROE가 평균 19%, 나스닥의 ROE가 평균 25%입니다. 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그만큼 자기 자본이 늘어나죠. 그래서 그 효과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연말이 되면 상승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어도 두 자릿수의 상승. 이미 하락을 했으니까 그 하락폭만큼은 플러스 또 두 자릿수.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에 20% 이상의 상승은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승이 된다고 했을 때 네. 그래도 뭐 우리가 이제 팔아야 되는 시점은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상황이 되거나.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 이 잔존가치 모델을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은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가가 20% 정도 오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심하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소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익의 모멘텀이 어떻게 변하느냐인데 지금은 이익의 모멘텀이 좋아요. 그렇죠? 네.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는 이 성장주들이 더 이상 이익이 증가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언제였냐면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2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1997년도에 이익이 고점을 찍고요. 98년, 99년, 2000년도에 이익이 빠져요. 근데 시장은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졌는데 이게 거품이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언제 걱정을 하냐면 그 이익이 빠지기 시작했었을 때. 그러면 이익이 지금은 20% 30%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들어오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익이 안 늘어날 것 같다라는 예측이 가능해지면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유동성입니다. 이 유동성이 지금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는 금리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보더 라인을 저는 얼마로 보고 있냐면 금리 2%, 10년 국채 금리 2%, 그 다음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적어도 한 1.75%.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 연준의 금리가 0에서 0.25죠. 근데 이제 10년 장기 국채 금리가 2%로 가면 이 차이는 아무리 낮게 보더라도 1.75는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금리, 뭐 이 표에서 표현하는 이 금리, 네. 이 모든 것들은 명목 금리 기준입니까? 아니면 명목 금리 기준입니다. 네. 예, 실질 금리는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저는 계속 좋게 볼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지금 1.5%인데 갑자기 금리가 2% 가더라. 그러면 저도 여기다 대놓고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얘기 말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금리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정말로 2%에 당장 내일 갈까요? 지금 속도 같으면 그럴 것 같죠? 왜냐면 작년 8월이 0.5%였어요. 근데 지금 한 7개월 지났는데 1.5%, 1.6%란 말이죠. 그렇죠. 1%포인트를 단 6개월, 7개월 만에 땡겼다라는 거죠. 그럼 단 6개월 만에 또 1% 땡길 수 있잖아요. 모르지만. 뭐 이제까지라면. 예, 이제까지라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첫째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여기에 이 얘기 아까 해드렸는데 도표로는 나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예, 여기 있네요. 자, 지금 저기에 보시듯이 지금 전 세계의 마이너스 채권 규모가 18조 달러나 돼요. 일본하고 유럽이 어마어마하죠. 이 18조 달러나 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신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GDP의 25%가 넘는 국가죠. 그리고 전 세계 소비 시장의 40%나 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첨단 산업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죠. 물론 중국이 많이 쫓아오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1등은 미국이죠. 근데 그런 국가에서 금리를 1.5%나 주겠다? 글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돈이 달러로 갈 것 같네요. 유로나 뭐 옌보다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정말 금리가 1.5에서 2%까지 그렇게 빠르게 치솟을까라는 데는 계속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어떤 섹터나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돌려보는 모델을 쓰는데 물론 이게 항상 맞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래도 맞을 확률을 높이는 것을 도와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잔존가치 모델이라는 것을 모든 대표적인 ETF나 지수를 돌려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선진국입니다. 네. 선진국을 쭉 돌려보면 가장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오는 지수가 나스닥 100이 나오고 러셀 2000이 나와요. 네.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7대3으로 나눠서 투자하자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선진국이고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국의 지수들을 다 돌려보면 가장 높게 나오는 게 코스피, 대만 가권지수, 코스닥, 베트남 이렇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밑에 들어가면 이제 러시아, 멕시코, 남아공 이런 원자재 관련된 쪽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결국은 아직까지는 대표적인 성장주나 IT 업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답이 나오고요. 또 이건 이제 대표 ETF들, 업종 ETF들입니다. 업종 ETF들을 쭉 뽑아보면 가장 상승 여력이 높다고 나오는 쪽이 반도체. 네. 그 다음이 신재생에너지, 전자결제, 바이오 업종.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주, 소비재, 그리고 또 뭐 이 IWN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IWN은 저기 올라와 있죠. 가치주, 가치 중소형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7대3. 네. 예, 성장주 7, 가치주 3 또는 경기민감주 3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가 쭉 뽑아보는데 상승 여력이 높다라는 기업들을 보면 정말 매력이 있는 소비주들, 가치주들이 올라와요. 저게 나와 있듯이 뭐 로즈라든지 리티아 모터라든지 레스토랑 회사,
치폴레 네. 등등 이런 것들이 올라오긴 옵니다. 여기에 또 금융주들도 올라와요. 요즘에 장대금리차가 확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치주나 경기민감주 중에서 저희는 좀 정말로 싸 보이는 가치주, 경기민감주를 사고요.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는 쪽을 사고요. 또 금융주를 일정 부분 사는 전략은 쓰고 그 나머지 70%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좋아해 왔던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IT,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AI 산업 뭐 이런 쪽 결국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ETF죠? 이거는 종목이고요. 이거는 종목이고. 요거는 종목이고 티커고요. 아까 이게 ETF. 지금 상장 ETF. 네, ETF. 그러니까 지금 ETF와 종목을 나눠서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냥 탑 30개를 뽑아 놓은 겁니다. 그 여기에서 적정하게 선택하고 또 종목도 여기에서 적절하게 선택을 합니다. 네. 30개 종목. 그래도 좀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보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종목 얘기를 제가 하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나는 그냥 업종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업종하고 ETF로는요? 네, 업종으로 ETF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말 이번 사이클이 진짜로 대단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이클이 정말 이번에 텍사스에 이 한파 몰아친 거 그리고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이상 기온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에 엄청난 후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이 두 업종만큼은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만큼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ETF들은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절반은 가져가시는 게 좋다. 나머지는 뭐 성장주건, 뭐 이 가치주건, 금융주건 좋은 종목을 골라내서 하지만 그래도 핵심은 그 두 개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야 지금 이런 상황이 땡큐죠. 네.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근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투자 전략을 팔았다가 저점에서 다시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버티면서 뭐 여윳돈이 되는 대로 추가로 매수하는 게 나을지. 네.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다 투자를 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죠. 여유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자금이 부동산에 많이 가 있었던 것이 좀 흘러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목돈이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의 주식 투자를 안 하셨을 거니까 앞으로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대표적인 업종이나 종목이나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꼭지를 찍을 거니까 그때는 다 팔아야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사실. 근데 그거를 사실 만들어내고 해내려고 노력을 정말 무단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제대로 못했어요. 과거의 사이클 때. 2008년이 깨지기 전에 저는 2006년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물론 유동성만 가지고 2008년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정말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지수가 코스피로 따지면 1400에서 2100 갔단 말이죠. 많이 갔네요. 예. 펀디멘탈은 다 깨졌어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정말 펀디멘탈이 깨지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자. 그래도 늦지 않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진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고 그때 봤을 때 정말 저희가 들여다본 모든 지표들, 저희가 들여다본 모든 모델들이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예, 답하셔야 된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이 뷰가 상당히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예, 투자하시는데 좋은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요즘 또 다시 유튜브에 또 좀 집중하고 계시다고? 아, 네. 어떤 지금 유튜브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유동원의 성공 투자이고요. 사실 이건 유튜브 벌써 하기 시작한 지는 몇 년이 됐는데. 아, 그래요? 네네. 될 수 있으면 이 토픽들 관심 가지시는 내용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예, 그냥, 이 투자자들 위한, 그리고 또 제가 이 랩 관련된 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전략을 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기보다는 이제 전략을 짜서 저희 이제 랩 운용팀에서 하게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외 투자만큼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정말 토요일도 거의 저는 매일 반납을 하고 있으니까. 워커홀릭? 네.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글로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유동원의 성공 투자 한번 가서 또 정보 얻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하여튼 그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조금 위안이 되는 말씀인데 사실 이게 말로 위안을 얻기보다는 결과가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확신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약간의 변동성, 그러니까 변수가 생겼을 때는 또 저희가 바로 또 모시고 그럼요.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